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거대한 적이나 시대적 역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인정하길 거부하는 진실, 즉 한 남자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은 그를 증오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를 다시 빚어내는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부터 반고흐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총명했던 천재들은 적에 의해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자신의 천재성을 질식시키는 연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남자를 사자에서 애완견으로 바꾸어 놓는 6가지 유형의 여성에 대해 알아보고 당신을 돕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가장 위험한 무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지지하는 여성과 그 목표를 조용히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는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건 전투에서 가장 큰 패배는 갈등이 아니라 항복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하나하나가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기 발견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거머리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여성. 1823년 어두컴컴한 비엔나의 한 아파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인 젊은 프란츠 슈베르트가 피아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며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뒤 소파에는 우리가 말이라고 부를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예술적 유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슈베르트의 명성이 자신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그의 수입이 자신의 드레스를 어떻게 충당하는가, 그리고 그의 피로가 자신에게 그를 얼마나 더 순종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처럼 슈베르트 역시 그 덫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말이죠.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작곡의 시간은 항상 일만 하냐는 다툼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건강은 스트레스와 가난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31살의 나이로 미완성 교향곡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재산은 그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한 여인을 위해 탕진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패턴을 모든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성은 그들 자신이 유치하고 경솔하며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우리 유년기의 양육자이자 교육자로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썼습니다. 혹독한 평가일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이 거머리 유형은 경고 표시를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파괴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지지적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꿈을 사랑합니다. 단, 그 꿈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한에서 말이죠. 그녀는 당신의 야망을 숭배합니다. 단, 그 야망이 밤샘 작업이나 희생을 요구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빛을 가리기 직전까지 당신의 가장 큰 치어리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약해진 숙주를 감지한 기생충처럼 그녀는 치명타를 날립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1단계, 미끼 던지기. 그녀는 당신의 열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당신이 소설을 쓴다니 정말 멋져. 나도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봐. 물론
그녀는 결코 그리지 않을 겁니다. 2단계, 방향 틀기. 당신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가 갑자기 당신만의 이기적인 목표로 변질됩니다. 왜 그렇게 일만 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립지 않아? 3단계, 방해 공작. 마감일을 놓치게 만들고 우연을 가장한 방해를 하며 걱정을 위장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 항상 피곤해 보여.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니체 역시 이러한 여성성의 파괴적인 측면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라는 여성에 의해 정신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니체를 희망으로 고문하면서도 뒤에서는 그의 작업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정신붕괴는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예술 활동을 후원했던 동생 테오의 돈을 시엔이라는 이름의 여인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돈과 에너지를 앗아갔고 그에게는 텅 빈 화실과 매독이라는 병만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헨리 8세 왕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앤 불린을 위해 제국의 안정을 불태웠지만 그녀는 왕관을 손에 쥔 순간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빨을 받기 전에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 야망 테스트. 그녀에게 당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대답하지 못하거나 그 대답이 당신이라면 즉시 도망치십시오. 자신만의 목표가 없는 여성은 당신의 목표를 인질로 삼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 시간 회계. 우리를 위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추적하십시오. 만약 그녀가 관계라는 명분 아래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작업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녀는 연인이 아니라 세금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단서, 유산 점검. 당신이 80세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를 애틋하게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녀가 당신 인생에서 지워버린 그 장 때문에 분노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배신자. 세상에는 특별한 종류의 잔인함과 배신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노의 열기가 아니라 이미 당신이 다른 상처로 피 흘리고 있을 때 갈비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칼날의 차가운 정밀함 같은 것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종류의 악의를 특히 여성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성이 본질적으로 사악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들에게 속삭임으로 전쟁을 치르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탁 트인 곳에서 결투를 벌이는 동안 여성들은 그림자 속에서 공격하도록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이 배신자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접시를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미 당신을 무릎 꿇렸을 때 당신의 사업이 실패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건강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를 자신의 순간으로 선택합니다. 역사는 바이런 경을 낭만파 시인, 자유분방한 연애를 즐긴 인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잊고 있는 것은 그의 아내 애너벨라 밀뱅크가 어떻게 그를 해체했는지입니다. 처음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칭찬하고 그의 기분을 맞춰주며 자신이 그의 안식처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빚이 쌓이고 명성의 금이 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정신 이상, 잔인함,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영국 전체가 그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망명지에서 모든 것을 잃은 바이런은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친절함으로 포장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신자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1단계, 안전하다는 환상 심어주기. 그녀는 자신을 당신의 유일한 비밀 상담사로 자리매김합니다. 당신의 두려움, 비밀, 수치심을 모두 들어줍니다. 당신이 더 깊은 상처를 공유할수록 그녀는 당신의 취약점을 더 단단히 움켜쥡니다. 2단계, 거미의 인내심. 그녀는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강할 때나 맞서 싸울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단 하루만 더 나쁜 일을 겪으면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3단계, 비수꽃기. 그녀의 공격은 결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흘리고 허위 고소를 하며 당신 자신의 고통을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약자의 폭정이라 불렀습니다. 육체적으로 남자를 제압할 수 없는 여성은 그를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법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을 배웁니다. 니체는 당신이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도 당신을 들여다본다고 썼습니다. 배신자는 바로 그 심연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연구하고 배우고 당신의 가장 깊은 불안의 거울이 된 다음 그 거울을 당신 손안에서 산산조각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성의 정점에서 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문학계의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인이었던 엘프리드 더글러스 경과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와일드에게 직접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기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 둔 다음 그의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법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와일드는 체포되고 투옥되었으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배신자를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 비밀 테스트. 사소한 약점, 두려움, 과거의 실수를 공유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나라면 절대 그런 걸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 하지만 그거 진짜 심각하네 와 같이 미묘하게 그 불안을 강화하며 위로한다면 그녀는 당신의 약점을 목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 충성도 감사. 그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친구들 뒤에서 험담을 하나요? 동료가 곤경에 처하자마자 버리나요?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여성은 당신도 배신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서, 위기 시뮬레이션. 당신의 인생이 무너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실직, 질병, 스캔들. 이제 자문해 보십시오. 그녀는 곁에 남을까요? 아니면 가장 먼저 불을 붙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의 본질을 훔치는 위장자. 돈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내밀하고 비밀을 훔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절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 남자의 본질 그 자체를 훔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범죄를 여성 고유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을 다시 쓰는 여성.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19세기 파리, 오기스트 로댕은 아직 우리가 기억하는 조각계의 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예술가였죠. 그때 그의 연인이자 뮤즈인 로즈베레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헌신적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불길한 무언가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댕의 초기 작품들은 야성적이고 원시적이며 남성적인 에너지로 넘실댔습니다.
하지만 로즈의 영향 아래 그 작품들은 부드러워지고 분노는 다듬어졌으며 길들여졌습니다. 그가 유명한 키스를 조각할 때쯤 그의 특유의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은 시장성 있는 무언가로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로즈는 단지 그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를 편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자의 걸작입니다. 남자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만드는 것. 1단계, 믿기. 그녀는 당신의 가장 깊은 결핍, 즉 인정, 목표, 소속감을 파악하고 자신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나와 함께라면 마침내 인정받게 될 거야. 2단계, 조각할. 그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셔츠는 당신한테 안 어울려 그러다 점점 커집니다. 당신 친구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열정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3단계, 2조. 결국 당신의 과거 인생은 버려진 초고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스타일, 취미, 심지어 말투까지 모두 그녀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그의 정신 붕괴 후 그의 미발표 원고를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편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반민족주의 철학을 나치 정당을 위한 선전물로 예곡하여 다시 썼습니다. 집단 심성을 혐오했던 철학자는 죽어서 자신이 경멸했던 바로 그 폭정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장자의 진정한 공포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그녀는 악당의 망토를 두르지 않습니다. 요가 바지를 입고 핀터레스트에 나올 법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 메아리 테스트. 그녀가 당신 대신 우리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로 이사해야 해.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 위장자는 파트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봅니다. 두 번째 단서, 과거 감사. 오래된 사진, 이메일, 일기를 보십시오. 현재의 당신이 자연스러운 진화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식된 외래종처럼 느껴지나요? 세 번째 단서, 저항 측정. 과거의 당신 모습 중 버려졌던 일부, 논쟁적인 의견이나 유치한 취미 같은 것을 되찾아 보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지지하나요? 아니면 침묵, 빈정거림, 또는 방해 공작으로 당신을 벌하나요?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을 통째로 삼키는 공허. 어떤 여성에게는 아무리 많은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닥 없는 시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유형을 단지 해로운 것을 넘어 우주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파트너를 원하지 않고 재물을 원하는 여성. 그녀는 당신의 시간, 에너지, 정체성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신의 시면 속으로 소화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1927년 초현실주의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는 그의 뮤즈 갈라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괴물 같은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갈라는 달리의 예술에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관객, 문지기, 그리고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달리의 초기 작품은 현실을 뒤트는 독창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갈라의 영향 아래 그의 예술은 과거 천재성에 상업화된 모조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는 사치를 요구했고 달리의 진정한 작품은
더 이상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다른 예술가들로부터 고립시켰고 자신이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시회 참여를 금지했으며 그를 자기 자신의 캐리커처로 만들었습니다. 달리가 죽을 때쯤 그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 돈을 위해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의 특징입니다. 그녀는 단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자신의 허기로 대체합니다. 5번째 이야기. 숭배를 강요하는 우상. 가장 교활한 형태의 통제는 사슬이 아니라 후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남자를 파괴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도로 만드는 여성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우상 유형의 여성은 자신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구루 혹은 여신으로 내세웁니다. 그녀는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숭배를 요구합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의 삶에는 토니 울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환자였던 그녀는 융의 지적 동반자가 되었지만 점차 그 관계는 변질되었습니다. 울프는 자신을 융의 협력자가 아닌 그의 신탁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꿈을 절대적인 권위로 해석했고 그가 어떤 환자를 치료해야 할지, 어떤 이론을 포기해야 할지를 지시했습니다. 융이 저항하면 그녀는 그의 철학 자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니마를 믿는다면 그 지혜, 즉 나의 지혜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걸작입니다. 그녀는 단지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학을 다시 씁니다. 모든 의견은 예언처럼 포장되고 관계는 종교가 되며 모든 반대는 이단으로 취급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신이 될 수 없는 여성은 폭군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우상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 이단 테스트. 사소한 취향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호기심 대신 실망감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교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 권력 감사. 당신이 조언을 구하는 횟수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횟수를 추적해 보십시오. 그녀가 당신의 헤어스타일, 식단, 친구 관계까지 통제한다면 당신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정 국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서, 배교 시나리오.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실존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나요? 그렇다면 그녀는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대체한 것입니다. 마지막 장, 주체성을 향한 길.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한 남자의 삶에서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남자가 자신이 단지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연금술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찰나입니다. 그의 고통이 그녀의 힘이 되고 그의 고난이 그녀의 서사가 되며 그의 본질 자체가 다음 희생자를 위한 경고성 이야기로 증류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실레는 외설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은 그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창조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련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한 실레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첨하지도, 유혹하지도, 연기하지도 않는 초상화. 그것들은 단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첫째, 절단. 그녀와 여전히 얽혀있는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식별하고 잘라내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괴사한 살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둘째, 금식. 90일 동안 모든 낭만적인 접촉을 끊으십시오. 이것은 당신 영혼을 위한 해독 과정입니다. 셋째, 재건. 나는 다시는 애정을 위해 나의 주체성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협상 불가능한 원칙을 중심으로 당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고 다음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관계에서 살아남은 남성에게는 주석이 없습니다. 오직 불타버린 땅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쓸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함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해결 중독입니다. 이야기를 바로잡고 마지막 말을 하고 그녀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시키려는 강박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으니까요. 당신이 그 다툼을 되감으며 어떻게 더 잘 말할 수 있었을까 고민할 때마다 그녀가 이깁니다. 당신이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단서를 찾을 때마다 그녀가 이깁니다. 당신이 공동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때마다 그녀가 이깁니다. 이 순환을 끊으십시오. 기억을 정화하고 증거를 불태우십시오. 역사가 그녀를 판단하든 용서하든 그것은 더 이상 당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두 손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가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독성 없는 여성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자립하고 명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쌓으며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거대한 적이나 시대적 역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인정하길 거부하는 진실, 즉 한 남자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은 그를 증오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를 다시 빚어내는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부터 반고흐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총명했던 천재들은 적에 의해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자신의 천재성을 질식시키는 연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남자를 사자해서 애완견으로 바꾸어 놓는 6가지 유형의 여성에 대해 알아보고 당신을 돕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가장 위험한 무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지지하는 여성과 그 목표를 조용히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는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건 전투에서 가장 큰 패배는 갈등이 아니라 항복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하나하나가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기 발견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거머리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여성. 1823년 어두컴컴한 비엔나의 한 아파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인 젊은 프란츠 슈베르트가 피아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며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뒤 소파에는 우리가 말이라고 부를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예술적 유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슈베르트의 명성이 자신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그의 수입이 자신의 드레스를 어떻게 충당하는가, 그리고 그의 피로가 자신에게 그를 얼마나 더 순종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처럼 슈베르트 역시 그 덫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말이죠.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작곡의 시간은 항상 일만 하냐는 다툼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건강은 스트레스와 가난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31살의 나이로 미완성 교향곡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재산은 그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한 여인을 위해 탕진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패턴을 모든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성은 그들 자신이 유치하고 경솔하며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우리 유년기의 양육자이자 교육자로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썼습니다. 혹독한 평가일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이 거머리 유형은 경고 표시를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파괴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지지적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꿈을 사랑합니다. 단, 그 꿈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한에서 말이죠. 그녀는 당신의 야망을 숭배합니다. 단, 그 야망이 밤샘 작업이나 희생을 요구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빛을 가리기 직전까지 당신의 가장 큰 치어리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약해진 숙주를 감지한 기생충처럼 그녀는 치명타를 날립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1단계, 미끼 던지기. 그녀는 당신의 열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당신이 소설을 쓴다니 정말 멋져. 나도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봐. 물론 그녀는 결코 그리지 않을 겁니다. 2단계, 방향 틀기. 당신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가 갑자기 당신만의 이기적인 목표로 변질됩니다. 왜 그렇게 일만 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립지 않아? 3단계, 방해 공작. 마감일을 놓치게 만들고 우연을 가장한 방해를 하며 걱정을 위장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 항상 피곤해 보여.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니체 역시 이러한 여성성의 파괴적인 측면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라는 여성에 의해 정신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니체를 희망으로 고문하면서도 뒤에서는 그의 작업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정신붕괴는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예술 활동을 후원했던 동생 테오의 돈을 시엔이라는 이름의 여인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돈과 에너지를 앗아갔고 그에게는 텅 빈 화실과 매독이라는 병만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헨리 8세 왕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앤 불린을 위해 제국의 안정을 불태웠지만 그녀는 왕관을 손에 쥔 순간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빨을 받기 전에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 야망 테스트. 그녀에게 당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대답하지 못하거나 그 대답이 당신이라면 즉시 도망치십시오. 자신만의 목표가 없는 여성은 당신의 목표를 인질로 삼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 시간 회계. 우리를 위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추적하십시오. 만약 그녀가 관계라는 명분 아래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작업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녀는 연인이 아니라 세금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단서, 유산 점검. 당신이 80세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를 애틋하게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녀가 당신 인생에서 지워버린 그 장 때문에 분노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배신자. 세상에는 특별한 종류의 잔인함과 배신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노의 열기가 아니라 이미 당신이 다른 상처로 피 흘리고 있을 때 갈비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칼날의 차가운 정밀함 같은 것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종류의 악의를 특히 여성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성이 본질적으로 사악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들에게 속삭임으로 전쟁을 치르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탁 트인 곳에서 결투를 벌이는 동안 여성들은 그림자 속에서 공격하도록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이 배신자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접시를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미 당신을 무릎 꿇렸을 때, 당신의 사업이 실패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건강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를 자신의 순간으로 선택합니다. 역사는 바이런 경을 낭만파 시인, 자유분방한 연애를 즐긴 인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잊고 있는 것은 그의 아내 애너벨라 밀뱅크가 어떻게 그를 해체했는지입니다. 처음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칭찬하고 그의 기분을 맞춰주며 자신이 그의 안식처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빚이 쌓이고 명성의 금이 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정신 이상, 잔인함,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영국 전체가 그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망명지에서 모든 것을 잃은 바이런은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친절함으로 포장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신자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1단계, 안전하다는 환상 심어주기. 그녀는 자신을 당신의 유일한 비밀 상담사로 자리매김합니다. 당신의 두려움, 비밀, 수치심을 모두 들어줍니다. 당신이 더 깊은 상처를 공유할수록 그녀는 당신의 취약점을 더 단단히 움켜쥡니다. 2단계, 거미의 인내심. 그녀는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강할 때나 맞서 싸울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단 하루만 더 나쁜 일을 겪으면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3단계, 비수꽂기. 그녀의 공격은 결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흘리고 허위 고소를 하며 당신 자신의 고통을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약자의 폭정이라 불렀습니다. 육체적으로 남자를 제압할 수 없는 여성은 그를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법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을 배웁니다. 니체는 당신이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도 당신을 들여다본다고 썼습니다. 배신자는 바로 그 심연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연구하고 배우고 당신의 가장 깊은 불안의 거울이 된 다음 그 거울을 당신 손안에서 산산조각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성의 정점에서 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문학계의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인이었던 엘프리드 더글러스 경과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와일드에게 직접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기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 둔 다음 그의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법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와일드는 체포되고 투옥되었으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배신자를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 비밀 테스트. 사소한 약점, 두려움, 과거의 실수를 공유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나라면 절대 그런 걸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 하지만 그거 진짜 심각하네 와 같이 미묘하게 그 불안을 강화하며 위로한다면 그녀는 당신의 약점을 목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 충성도 감사. 그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친구들 뒤에서 험담을 하나요? 동료가 곤경에 처하자마자 버리나요?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여성은 당신도 배신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서, 위기 시뮬레이션. 당신의 인생이 무너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실직, 질병, 스캔들. 이제 자문해 보십시오. 그녀는 곁에 남을까요? 아니면 가장 먼저 불을 붙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의 본질을 훔치는 위장자. 돈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내밀하고 비밀을 훔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절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 남자의 본질 그 자체를 훔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범죄를 여성 고유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을 다시 쓰는 여성.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19세기 파리, 오기스트 로댕은 아직 우리가 기억하는 조각계의 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예술가였죠. 그때 그의 연인이자 뮤즈인 로즈베레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헌신적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불길한 무언가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댕의 초기 작품들은 야성적이고 원시적이며 남성적인 에너지로 넘실댔습니다. 하지만 로즈의 영향 아래 그 작품들은 부드러워지고 분노는 다듬어졌으며 길들여졌습니다. 그가 유명한 키스를 조각할 때쯤 그의 특유의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은 시장성 있는 무언가로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로즈는 단지 그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를 편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자의 걸작입니다. 남자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만드는 것. 1단계, 믿기. 그녀는 당신의 가장 깊은 결핍, 즉 인정, 목표, 소속감을 파악하고 자신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나와 함께라면 마침내 인정받게 될 거야. 2단계, 조각할. 그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셔츠는 당신한테 안 어울려 그러다 점점 커집니다. 당신 친구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열정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3단계, 2조. 결국 당신의 과거 인생은 버려진 초고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스타일, 취미, 심지어 말투까지 모두 그녀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그의 정신 붕괴 후 그의 미발표 원고를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편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반민족주의 철학을 나치 정당을 위한 선전물로 예곡하여 다시 썼습니다. 집단 심성을 혐오했던 철학자는 죽어서 자신이 경멸했던 바로 그 폭정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장자의 진정한 공포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그녀는 악당의 망토를 두르지 않습니다. 요가 바지를 입고 핀터레스트에 나올 법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 메아리 테스트. 그녀가 당신 대신 우리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로 이사해야 해.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 이장자는 파트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봅니다. 두 번째 단서, 과거 감사. 오래된 사진, 이메일, 일기를 보십시오. 현재의 당신이 자연스러운 진화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식된 외래종처럼 느껴지나요? 세 번째 단서, 저항 측정. 과거의 당신 모습 중 버려졌던 일부, 논쟁적인 의견이나 유치한 취미 같은 것을 되찾아 보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지지하나요? 아니면 침묵, 빈정거림, 또는 방해 공작으로 당신을 벌하나요?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을 통째로 삼키는 공허. 어떤 여성에게는 아무리 많은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닥없는 시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유형을 단지 해로운 것을 넘어 우주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파트너를 원하지 않고 재물을 원하는 여성. 그녀는 당신의 시간, 에너지, 정체성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신의 시면 속으로 소화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1927년 초현실주의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는 그의 뮤즈 갈라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괴물 같은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갈라는 달리의 예술에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관객, 문지기, 그리고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달리의 초기 작품은 현실을 뒤트는 독창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갈라의 영향 아래 그의 예술은 과거 천재성에 상업화된 모조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는 사치를 요구했고 달리의 진정한 작품은 더 이상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다른 예술가들로부터 고립시켰고 자신이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시회 참여를 금지했으며 그를 자기 자신의 캐리커처로 만들었습니다. 달리가 죽을 때쯤 그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 돈을 위해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의 특징입니다. 그녀는 단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자신의 허기로 대체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숭배를 강요하는 우상. 가장 교활한 형태의 통제는 사슬이 아니라 후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남자를 파괴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도로 만드는 여성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우상 유형의 여성은 자신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구루 혹은 여신으로 내세웁니다. 그녀는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숭배를 요구합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의 삶에는 토니 울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환자였던 그녀는 융의 지적 동반자가 되었지만 점차 그 관계는 변질되었습니다. 울프는 자신을 융의 협력자가 아닌 그의 신탁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꿈을 절대적인 권위로 해석했고 그가 어떤 환자를 치료해야 할지, 어떤 이론을 포기해야 할지를 지시했습니다. 융이 저항하면 그녀는 그의 철학 자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니마를 믿는다면 그 지혜, 즉 나의 지혜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걸작입니다. 그녀는 단지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학을 다시 씁니다. 모든 의견은 예언처럼 포장되고 관계는 종교가 되며 모든 반대는 이단으로 취급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신이 될 수 없는 여성은 폭군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우상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 2단 테스트. 사소한 취향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호기심 대신 실망감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교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 권력 감사. 당신이 조언을 구하는 횟수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횟수를 추적해 보십시오. 그녀가 당신의 헤어스타일, 식단, 친구 관계까지 통제한다면 당신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정 국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서, 배교 시나리오.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실존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나요? 그렇다면 그녀는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대체한 것입니다. 마지막 장, 주체성을 향한 길.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한 남자의 삶에서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남자가 자신이 단지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연금술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찰나입니다. 그의 고통이 그녀의 힘이 되고 그의 고난이 그녀의 서사가 되며 그의 본질 자체가 다음 희생자를 위한 경고성 이야기로 증류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실레는 외설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은 그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창조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련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한 실레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첨하지도, 유혹하지도, 연기하지도 않는 초상화. 그것들은 단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첫째, 절단. 그녀와 여전히 얽혀있는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식별하고 잘라내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괴사한 살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둘째, 금식. 90일 동안 모든 낭만적인 접촉을 끊으십시오. 이것은 당신 영혼을 위한 해독 과정입니다. 셋째, 재건. 나는 다시는 애정을 위해 나의 주체성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협상 불가능한 원칙을 중심으로 당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고 다음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관계에서 살아남은 남성에게는 주석이 없습니다. 오직 불타버린 땅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쓸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함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해결 중독입니다. 이야기를 바로잡고 마지막 말을 하고 그녀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시키려는 강박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으니까요. 당신이 그 다툼을 되감으며 어떻게 더 잘 말할 수 있었을까 고민할 때마다 그녀가 이깁니다. 당신이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단서를 찾을 때마다 그녀가 이깁니다. 당신이 공동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때마다 그녀가 이깁니다. 이 순환을 끊으십시오. 기억을 정화하고 증거를 불태우십시오. 역사가 그녀를 판단하든 용서하든 그것은 더 이상 당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두 손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가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독성 없는 여성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자립하고 명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쌓으며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거대한 적이나 시대적 역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인정하길 거부하는 진실, 즉 한 남자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은 그를 증오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를 다시 빚어내는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부터 반 고흐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총명했던 천재들은 적에 의해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자신의 천재성을 질식시키는 연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남자를 사자에서 애완견으로 바꾸어 놓는 6가지 유형의 여성에 대해 알아보고 당신을 돕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가장 위험한 무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지지하는 여성과 그 목표를 조용히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는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건 전투에서 가장 큰 패배는 갈등이 아니라 항복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하나하나가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기 발견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거머리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여성. 1823년 어두컴컴한 비엔나의 한 아파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인 젊은 프란츠 슈베르트가 피아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며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뒤 소파에는 우리가 말이라고 부를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예술적 유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슈베르트의 명성이 자신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그의 수입이 자신의 드레스를 어떻게 충당하는가, 그리고 그의 피로가 자신에게 그를 얼마나 더 순종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처럼 슈베르트 역시 그 덫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말이죠.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작곡의 시간은 항상 일만 하냐는 다툼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건강은 스트레스와 가난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31살의 나이로 미완성 교향곡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재산은 그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한 여인을 위해 탕진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패턴을 모든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성은 그들 자신이 유치하고 경솔하며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우리 유년기의 양육자이자 교육자로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썼습니다. 혹독한 평가일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이 거머리 유형은 경고 표시를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파괴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지지적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꿈을 사랑합니다. 단, 그 꿈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한에서 말이죠. 그녀는 당신의 야망을 숭배합니다. 단, 그 야망이 밤샘 작업이나 희생을 요구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빛을 가리기 직전까지 당신의 가장 큰 치어리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약해진 숙주를 감지한 기생충처럼 그녀는 치명타를 날립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1단계, 미끼 던지기. 그녀는 당신의 열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당신이 소설을 쓴다니 정말 멋져. 나도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봐. 물론 그녀는 결코 그리지 않을 겁니다. 2단계 방향 틀기. 당신의 목표는 우리의